여보, 우리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얼마예요? 8억 9천만 원에 넘어갔어요. 8억 9천. 16억에 샀는데 우리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7세가 된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혹시 은퇴 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순간의 판단 실수가 평생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저는 2022년에 평택 고덕신도시에 16억 원짜리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를 보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돈은 잃었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 교훈이 여러분에게는 수억 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시간은 202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막 정년퇴직을 한참이었습니다. 63세 생애 첫 온전한 자유를 맞이한 나이였지만 사실 처음에는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규칙적인 회사 생활에 바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니 마음 한편이 텅 비어버린 듯 허전하더라고요. 이제 무엇을 하며 남은 삶을 채워나가야 할까?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 자꾸만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퇴직금 4억 원과 그간 성실히 모아둔 약간의 자산이 있었지만 과연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마치 안개처럼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아내의 걱정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냥 앉아서 남은 돈만 까먹으며 살 순 없잖아요.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그저 돈만 소진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미래를 위한 수익을 만들어내야 해. 그때부터 저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를 열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동네 치킨집이나 분식점 같은 곳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은 몸으로 직접 매장을 운영하기엔 무리일 것 같았습니다. 마음만 앞설 뿐 현실의 벽은 높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저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1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6개를 추가로 짓는답니다. 1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에 저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평택이라면 서울과 그리 멀지도 않고 저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장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까? 그야말로 잠자는 사자의 심장을 깨우는 듯한 소식이었습니다. 때마침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호야, 요즘 고덕신도시가 말이야. 아주 난리도 아니래. 삼성 때문에 전국에서 인력이 몰려들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성지가 되었다고 하더군. 그래?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상황에 분양상가에 투자하면 대박이 터질 것 같아서 나는 벌써 2층 상가 8억짜리 하나를 계약해 두었지. 너도 퇴직금을 받았으니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이런 기회는 인생에서 좀처럼 찾아오기 힘든 거야. 연금처럼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상가 시세가 올라 매도 차익까지 얻으면 그야말로 로또가 따로 없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 부동산 투자에 대해 문외한이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그저 집 한 채 마련한 것이 저의 유일한 투자 경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이라는 이름이 주는 견고한 신뢰감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삼성이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데 그 주변이 번성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광활한 땅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말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인력을 빨아들이는 일용직의 성지.
하루 6만에서 7만 명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월세가 9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폭등.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야? 그 순간 저는 강력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황금 같은 기회는 평생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것이라고요. 특히 상가 투자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 사두면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가 들어오니 마치 연금처럼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것도 꽤나 짭짤한 금액이 들어올 것 같았지요. 여보, 나 상가 투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상가 투자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친구가 그러는데 삼성 공장 근처에 분양 상가를 사두면 거기 직원들이 많이 와서 임대료도 잘 나오고 나중에 상가 가격도 꽤 오를 거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런 큰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혹시라도 돈을 잃으면 어쩌려고요? 무엇이든 처음이 있는 법 아니겠소? 게다가 삼성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곳인데 설마 실패할 리가 있겠소? 이런 절호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고덕신도시 상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밤새도록 정보를 찾아보고 부동산 카페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본 모습은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 우뚝 서 있었고 곳곳에서 공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활기가 넘쳐 흐르는 거대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삼성 공장 건설 현장 주변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주변 식당들은 그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아, 이곳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겠구나. 저는 그런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하게 될 텐데 그들이 끼니를 해결하고 쇼핑을 즐기고 편안하게 생활하려면 상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몇 군데 중개업소에도 들러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직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2배, 3배로 오를 겁니다. 삼성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들의 말에 저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좋은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한 중개업소에서 보여준 전용 면적 12평짜리 상가 2개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1층의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도 최고였지요. 이 상가는 전용 면적 12평이지만 공용 면적까지 합치면 실제 임대 면적이 약 18평 정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평당 18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도 상가가 2개이니 월 648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평당 22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월 800만 원까지도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곧바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이면 7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임대료도 오르고 상가 건물 자체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평당 분양가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분양 면적 기준으로 평당 4,444만 원입니다. 분양 면적 18평짜리 2개니까 총 16억 원입니다. 16억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삼성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가진 돈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약 4억 원 정도였습니다. 상가 가격은 16억 원이었으니 무려 1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12억 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상가 대출도 아주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이곳 신도시는 은행에서도 선호하는 지역이니까요. 저는 은행에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022년 당시 상가담보대출 최저이율 3.5%로 계산해보면 16억 원 상가에서 75% 대출을 받을 경우 월 대출이자는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는 순수익이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서 지금 손님과 약속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중개업소 대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격이 합리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연 임대료가 7,776만 원이라면 16억 원 매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4.9%입니다. 그럼 정말 완전 대박인 거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 역시 전화로 저의 마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경호야,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야. 지금 당장도 매달 300만 원씩 수익이 들어오고 삼성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월 40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게다가 건물 가격도 15% 정도는 오를 거야. 맞아요. 사장님, 지금 이 상가는 분양가보다 시세가 이미 오르고 있답니다. 삼성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임대료가 지금의 1.5배 이상은 뛸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말들을 들으니 저의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거든요. 월 300만 원씩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꿈 같은 일이 아닌가? 상상만 해도 저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소? 아내와 저는 밤늦도록 그런 대화를 나누며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은행 정기 예금이 연 2%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삼성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 설마 망할 리가 있을까? 여보, 삼성 직원들이 매일같이 밥 먹으러 오고 회식도 할 텐데 월 300만 원 이상도 임대 수익이 될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정말이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이제 완전히 보장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계약하죠. 그렇게 해서 2022년 5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상가 투자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총 16억 원짜리 18평 상가 2개를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이제부터 나도 건물주다. 그런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2개 상가 모두 임차인이 들어오면 매달 3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들어올 텐데 어느 정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거기다 몇 년 후에는 매도 차익까지.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계약했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걱정 마. 삼성이 투자하는 곳인데 뭐가 문제겠어? 이제 우리도 매달 연금 받는 건물주야. 임차인만 잘 들어오면 월 300만 원씩 들어온다고.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고 미래가 밝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함정에 빠지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계약을 마치고 몇 달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2022년 여름 뉴스에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반도체 경기 둔화 삼성전자 투자 계획 재검토.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이 그렇게 쉽게 계획을 철회할 리가 있겠어? 분명 잠시 주춤하는 것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연일 불안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급감, 불확실성 증대. 중국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 얼어붙어 한파 지속될 듯.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저의 가슴은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지요.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자신을 달랬습니다. 설마 삼성이 투자를 포기하겠어? 잠시 어려움이 있는 거겠지. 곧 나아질 거야. 2022년 가을 마침내 상가가 완공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상가를 보러 갔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새 건물은 참으로 근사했습니다. 반짝이는 타일과 깔끔한 벽, 높은 천장이 마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여보, 정말 근사하네요. 이곳에서 장사하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위치도 최고고. 여보,
우리 드디어 진짜 건물주가 된 거야. 그 순간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언제쯤 우리만의 부동산을 가질 수 있을까? 막연히 꿈꿔왔던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우리 부부에게 안정된 노년이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리 상가 주변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분명 뉴스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 했는데 막상 눈으로 본 이곳은 마치 새로 지은 거대한 무대의 관객이 한 명도 없는 듯 고요했습니다. 아직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저는 애써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임대 의뢰를 넣고 인터넷 부동산 게시판에도 정성껏 광고를 올렸습니다. 깔끔하고 넓은 1층 상가, 권리금 없음, 즉시 입주 가능.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1층에 새 건물이고 위치까지 좋은데 금방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임대 문의 전화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휴대폰을 손에 쥐고 오늘은 연락이 올까? 하고 애타게 기다렸지만 벨소리가 울려도 임대 문의가 아닌 엉뚱한 보험 세일즈 전화뿐이었습니다.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대체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씁쓸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요즘 상가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여파도 크고 경기 자체도 좋지 않아요. 임대료를 조금 맞춰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임대료를 낮추라고요? 제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계산했던 수익 계획이 벌써부터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대료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파격적으로 낮췄는데도 여전히 문의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텅 빈 상가를 찾아가 한숨만 쉬고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을 볼 때마다 제 미래마저 텅 비어버리는 듯한 막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12월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P5 공장 건설 일시 중단 결정. 이 뉴스를 들었을 때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P5 공장이란 바로 제가 상가를 매입한 곳과 지척에 위치한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공장이었으니까요. 일시 중단이니까 잠깐 멈춘 것이겠지? 곧 다시 시작할 거야. 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잠깐 미뤄지는 거야. 삼성이 어디 가겠어? 하지만 제 속은 불안감으로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주변 상가들의 참담한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산책 삼아 동네를 둘러보니 제가 소유한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문을 열고 밤늦도록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할 상가들은 하루 종일 굳게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생기를 잃어버린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덕신 도시의 상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과도하게 공급되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정작 그 상가들을 채우고 이용할 사람들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마치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손님이 오지 않아 적막감만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데 임대료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의 생명줄이 서서히 끊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1월의 어느 날 마침내 저에게 첫 번째 임차인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저희 치킨집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반가움이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협상을 하면서 또 한 번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제시하시더군요. 하지만 몇 달째 계속되는 공실 앞에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누가 들어와야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조건에 합의하여 첫 번째 매장에 겨우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매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매달 적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임대료로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제 주머니에서 돈을 메워 넣어야 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세상에 이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아내의 걱정 역시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계속 이러다가는. 걱정 마, 여보. 삼성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분명히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지만 제 속으로는 저 역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깊은 한숨 소리도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무렵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덕 신도시 아파트 가격 하락세 전환, 전세 가격도 급락. 저의 상가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부동산 시장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가는 다를 거야. 1층이고 위치도 좋고. 저는 필사적으로 자기 최면을 걸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023년 봄 희미한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매장에도 마침내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미용실을 하시겠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했지만 더 이상 공실로 둘 수는 없었기에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매장 모두 임차인이 들어왔지만 매달 적자는 여전했습니다. 두 매장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대출 이자와 관리비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으니 매달 상당한 금액을 손해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나쁜 소식이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그해 여름 첫 번째 매장의 치킨집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이미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월세를 좀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그분의 표정에는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고통은 제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힘드네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장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이지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결국 저는 임대료를 더 깎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나가면 또 언제 새 임차인이 들어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적자는 더욱 커졌습니다. 밤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려 하면 우리는 둘 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돈 이야기로 귀결될 뿐이었고 그 끝에는 깊은 한숨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후회는 사무치게 밀려왔습니다. 2023년 말까지 계산해보니 1년 동안 무척이나 큰 적자가 났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저축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내의 걱정은 날마다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명백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내년에는 분명히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 역시 속으로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려 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마침내 정말 치명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재가동, 언제 될지 기약 없어. 기약 없어? 그 네 글자가 저의 심장을 먹게 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모든 희망이 그곳에 있었는데
기약 없다는 말은 더 이상 기다릴 희망조차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고덕신도시의 풍경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활기차게 출근하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고 텅 빈 상가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마치 서서히 죽어가는 도시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였습니다. 2024년 봄 미용실을 운영하던 두 번째 임차인마저 결국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이 너무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얼굴에도 깊은 피로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힘들었지만 장사를 하다 문을 닫는 그분들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서울로 다시 올라가려고요. 여기는 너무 적막합니다. 그렇게 하여 저의 또 다른 상가 한 매장이 다시 비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자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정말 무서운 소식들이 저의 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고덕신도시 상가 경매 물건 급증.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저처럼 상가에 투자했던 지인들이 하나둘씩 경매로 재산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나도? 그런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병균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공포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하여 이 상가를 적극 권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장 임차인까지 모두 떠난 후 두 상가의 관리비와 대출 이자 등으로 매달 400만 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지난 8개월간 단 한 번도 줄지 않고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몇만 원, 식비 몇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면 좋지? 그때 아내가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더 이상 끌면 우리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될 것 같아요. 정리 그 단어의 의미를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건물주라는 희망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야.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사실 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한참 전에 넘어섰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나는 것만 같아 마지막 희망의 끈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숴버리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여신관리팀 김기로 과장입니다. 그동안 연체 관련하여 연락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현재 대출 이자가 6개월째 연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님께서도 어려운 상황이신 걸 이해하지만 이번 주 안에 연체금을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상환 계획이나 의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저 멀리서 다가오던 거대한 파도가 마침내 저를 덮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음 달까지는 정말 꼭 해결하겠습니다. 애원하듯 말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싸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기다려 드릴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법원에 경매 신청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고 이 세상이 제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어떤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현실을 마주하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솔직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털어놓았지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하고 방향을 잃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 홀로 작은 배에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모든 추억과 삶의 흔적을 새겨온 집,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의 웃음과 눈물이 스며들었던 그 소중한 보금자리를 팔아야 한다니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 매일매일의 삶은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밥맛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가끔 아내가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저 몰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위로의 말도 저의 입에서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은행 여신팀의 독촉 전화는 마치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애원했지만 그들의 요구는 갈수록 매몰차졌습니다. 마치 하루가 멀다 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객님, 법적 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통보해드렸는데 아직 상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있으니 제발. 그렇게 매달리는 목소리에도 이미 충분히 기다려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30년 동안 정을 쌓았던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집을 팔아서라도 상가 이자를 갚아야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래요, 이젠 어쩔 수 없지요 라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지만 당시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떨어진 집값 탓에 쉽사리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우리의 생활비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집은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통장은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월 초 저에게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서류의 봉투를 뜯자 제 눈에 들어온 경매라는 두 글자가 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그 종이를 받아든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은행에서 전화로 협박하듯 말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이었습니다. 법원의 공식 문서라는 것이 주는 압박감,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막막함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그 종이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리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차마 함께 울지 못했습니다. 남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법원의 공식 절차는 잔인할 만큼 냉혹했습니다. 은행과 전화로 협상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기계처럼 진행될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제가 저 자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고 멀리 있는 아이들이 걱정되어 안부 전화를 걸어와도 그저 괜찮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빠가 집마저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라도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권유했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직 자존심이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마지막 한 줄기 희망마저 놓치고 싶지 않은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는지. 경매 개시 결정문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정말이지 놀라우리만큼 사무적인 태도로 상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정도 상가라면 감정가는 한 14억 원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16억 원에 매입했던 상가가 2억 원이나 낮게 평가된 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감정평가사에 이어지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보통 감정가보다 훨씬 낮게 나가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감정평가사가 돌아간 후 저와 아내는 텅 빈 상가에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 그때 아내가 차갑게 식어버린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니까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아내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없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좌절의 시작이 바로 저의 욕심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첫 번째 경매일이 다가왔습니다. 감정가 14억 원으로요. 그 전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의 꼬리가 이어졌습니다. 혹시 14억 원에 팔릴까? 아니면 최소한 13억 5천만 원 정도는 되겠지?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유찰? 단 한 명의 입찰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아무도 사지 않는 거죠? 부동산 관계자의 답변은 저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요즘 고덕신도시 상가 투자는 모두들 꺼리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너무 높아서요. 공실률? 제가 왜 그 중요한 사실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스스로에게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두 번째 경매도 유찰? 매번 경매 결과를 들을 때마다 저의 가슴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위로의 말조차 무의미해 보였나 봅니다. 우리 집 분위기는 날마다 더욱 무겁고 침울해졌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은 것처럼 깊은 슬픔과 적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유찰 후 마침내 세 번째 경매일이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경매에서는 원래 감정가 14억 원 기준으로 64%인 8억 9,600만 원부터 입찰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16억 매입 상가가 8억 9천만 원대로 곤두박질 친 것이었지요. 경매 당일 저는 홀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제 눈으로 직접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경매 법정안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투자자들, 학원에서 온 듯한 수강생들, 그리고 저와 같은 이해관계인들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심장은 미친 듯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찰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입찰서들을 개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낮게 깔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1234호 평택시 고덕동 상가에 대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정가 14억 원, 최저 매각 가격 8억 9,600만 원입니다. 최고가 입찰자 8억 9,700만 원, 입찰자 김을동입니다. 제 머릿속에 아주 잠깐 한 줄기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저가 8억 9천만 원이면 조금 더 높게 쓸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어진 망치 소리는 그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8억 9,700만 원. 망치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 제 인생 전체가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16억 원에 매입했던 상가가 결국 8억 9,700만 원에 팔린 것입니다. 단순한 차액만 7억 원이나 손실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억지로 메워 넣었던 대출 이자와 관리비까지 합치니 실제 손실은 8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길, 저의 두 다리는 힘이 풀려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참담한 소식을 전해야 할지 그 무게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제 목소리는 끝내 떨리고 말았습니다.
얼마에 팔렸어요? 아내의 목소리도 갈라졌습니다. 8억 9,700만 원에 넘어갔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8억 9천만 원이라고요? 우리가 16억에 샀는데 그럼 대출은 어떻게 갚아요?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집을 팔아야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은 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남들은 성공한다던 상가 투자가 우리에게는 이토록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줄 줄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 12억 원 대출 중 3억 5천만 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 돈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30년간의 삶이 담긴 우리 집을 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매수자를 기다리던 시간은 마치 끝없는 고문 같았습니다. 퇴직금을 합쳐서 평생 모은 돈 4억 원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3억 원이 넘는 빚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매일매일이 불안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집값은 그나마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집을 팔고 대출을 모두 갚고 나니 5천만 원 정도가 수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부부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월세라도 구해야지 어쩔 수 없어. 67이라는 나이에 다시 월세 집을 구하러 다니는 기분, 그것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마치 모든 것을 잃고 맨몸으로 차가운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부부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월세라도 구해야지 어쩔 수 없어. 67이라는 나이에 다시 월세 집을 구하러 다니는 기분, 그것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마치 모든 것을 잃고 맨몸으로 차가운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은 좀 작지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고요. 그들이 내뱉는 숫자를 들을 때마다 비로소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아, 이제 나는 정말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결국 우리는 작은 투룸 월세 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였습니다. 이사하는 날은 정말이지 힘들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삶이 담긴 집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던 그 순간은 아직도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거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웠던 커다란 식탁, 그 모든 소중한 추억들을 그곳에 두고 와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요. 아내가 저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도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월세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67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비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일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회사만 다녔던 사람인데요. 결국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휴대폰 앱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배달을 제가 직접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젊은 시절 오토바이를 잠시 타본 경험이 있어 아예 처음은 아니었지만 40년 넘게 손 놓았던 오토바이를 다시 탄다는 것은 어색함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67이라는 나이에 다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사실 나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반응 속도도 예전 같지 않고 균형 감각도 무뎌진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실제로 배달을 시작하고 나서도 젊은 배달원들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다 보니 배달 시간이 길어졌고 사장님들의 눈치와 손님들의 불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수익이었습니다. 젊은 배달원들은 하루에 30건, 40건씩 거뜬히 해내는데
저는 기껏해야 20건 남짓 그러니 벌어들이는 돈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60이 넘은 나이에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다니는 그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함께 선택한 일이었잖아요. 그녀에게 이런 고생을 안겨준 것이 모두 저의 탓인 것만 같아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요즘도 매일 배달을 하다 보면 제가 샀던 상가 앞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지금 그 상가에서는 8억 9,700만 원에 매입하신 분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분은 수익이 날까? 혹시 나처럼 힘들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게 됩니다. 아마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했으니 저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제가 그때 투자하지 않고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뒀다면, 연 2%라도 받으면서 평범하게 살았다면, 지금쯤 여유롭게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요즘 아내와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맞아, 빚도 다 갚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 우리 부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저의 배달 수입이 130만 원, 아내의 가사 도우미 수입이 80만 원 가량 됩니다. 다행히 나이가 되어 기초연금도 부부 합쳐 월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모든 수입에서 월세 8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180만 원 정도로 두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빠듯하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예전처럼 근사한 외식도 즐거운 여행도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있으니 견딜 수 있습니다. 가끔 배달하다가 잠시 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마도 욕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더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 그런 욕심들이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 큰 빚을 물려줄 뻔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을 정리하여 빚은 갚을 수 있었지만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와 비슷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자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오토바이 시동을 걸 때면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나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이 실패가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